햇볕이 따가울 정도로 뜨거운 날씨에 수분 섭취 자주 하시고 냉방병 주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선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신경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 이진수라고 합니다. 원래는 김진수였다가 이진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의 제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의사가 된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사연이신지 궁금하시죠? 오늘 제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서 제 굴곡진 인생을 한자 한자 열심히 써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애틋한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한 분은 핏줄로 맺어진 저의 친할머니이고 다른 한 분은 하늘이 맺어준 할머니입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두 분을 기리며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 사연 채널에 어렵게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3학년 때까지는 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방치하다시피 하셨어요. 아버지는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고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며 매일 술만 마시고 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밥이 없어서 슈퍼에서 제일 저렴한 빵을 사 먹는 날이 많았어요.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있던 제 또래 친구들은 저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밥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동네 친구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밥을 먹고 있던 때였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진수야, 너희 엄마는 또 외출하셨니? 아니면 또 술독에 빠져있어? 네 아줌마. 아유, 아줌마가 진수 너 밥 챙겨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몇 주째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니? 너희 엄마도 참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자기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말이야. 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면 매일 술 마시고 인사불성해. 두 사람 다 내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고발해버릴까 보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그렇게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어린 마음에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여 사죄를 했습니다. 아줌마 그러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죄송해요. 다시는 밥 얻어먹으러 안 올게요. 친구야 나 갈게. 아마 그때쯤부터였을 거예요. 저는 하루가 멀다 하기에 다투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던 눈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술에 취한 채로 저를 보면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너를 낳아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돼? 너만 안 태어났어도 내가 쓰레기 같은 네 아빠랑 같이 안 살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어요. 항상 모든 걸 제 탓을 하는 바람에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철이 든 저는 어머니의 그런 핀잔을 들어도 꾹꾹 눌러 참았어요. 하지만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에게 저도 소리를 꽥 지르며 반항을 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내 핑계 그만 대라고.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 도망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 나도 엄마 싫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술에 취한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갈 거야. 나간다고. 어디 어른한테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제 아빠 아들 아니랄까봐. 어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내가 나가고 만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골목에서 조금만 나가면 4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엄마가 나간 후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나서 어쩐지 불안한 예감을 느끼며 밖으로 나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트럭에 치여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어머니를 들것에 옮기고 있었어요. 저는 머리를 흔들며 눈앞의 비현실적인 상황이 꿈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결국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어머니가 그렇게 비명행세한 것이 모두 제 탓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는 그 흔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할머니에게 저를 맡겼습니다. 진수, 너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아. 내가 이렇게 아직도 청춘인데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서 자식 새끼만 보고 살아야겠냐? 아버지의 말에 제 친할머니가 아버지를 손으로 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자격도 없는 놈이 애를 낳아서. 아이고 불쌍한 우리 손주. 아 따가워 씨. 왜 그래? 나 부자 여자랑 재혼할 거야. 그러면 자식 새끼 달고 갈 수 없잖아. 엄마 혼자 살기 적적할 거 아니야. 애 데리고 가서 키워. 이 매정한 놈아, 너 그러면 안 돼. 아유 진수야, 할머니랑 가서 살래? 나 할머니랑 살래요. 그래, 그럼 할머니랑 가자. 저는 그때부터 친할머니와 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고 계시던 할머니는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어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옛날 과자를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은 후에 저는 잔뜩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밝은 아이로 만들어주신 게 바로 저희 친할머니십니다. 진수야, 어깨 펴. 왜 그렇게 조그맣게 하고 다녀? 당당하게 살아. 알았지? 진수 뭐 먹고 싶냐? 응? 잡채 해줄까? 잡채? 응, 잡채 맛있겠다. 그래, 할머니가 잡채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의 잡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차차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상장이나 성적표를 받을 때면 그렇게 뿌듯하고 보람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도 기뻐하셨고요.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진수 또 100점이네. 아이고 대견한 놈. 어쩜 공부도 일 잘했고. 할머니가 우리 진수만 보면 너무 대견해서 기운이 나. 진수 과자 먹을래? 그렇게 저와 할머니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끔씩 할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본체만체 했습니다. 아니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엄마, 나 급해서 그래. 300만 원만 좀 해줘봐. 야 이놈아, 너는 집에 오면서 네 아들 선물이라도 하나 사오지. 그리고 또 돈을 달라고 해? 내가 돈이 어딨어. 없어. 허튼 짓 그만하고 일 좀 해. 엄마, 나 지금 진짜 급해. 나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갓난애도 키우고 있어. 힘들어. 조금만 도와줘. 에이 그 못돼 먹은 놈. 진수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배째라. 죽어도 없어. 더는 못해줘. 그냥 가. 할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통사정을 했고 결국 원하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돈을 뜯어내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할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간혹 부모 없고 할머니와 산다며 저를 무시하거나 놀리는
질 나쁜 애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제 친할머니가 자랑스러웠고 할머니와 사는 것이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평생 갈 것만 같았던 그 행복이 깨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제 나이 18에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할머니가 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진수야, 네 할머니 쓰러져서 지금 병원 갔어. 얼른 와봐. 할머니의 작은 옛날 과자 가게 옆에 과일 가게 아저씨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사가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안 오시니? 할머니한테 마지막 인사해. 그 말에 저는 의식을 잃고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던 할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꺽꺽대며 오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병원에 도착 후 잠시 뒤에 할머니는 심정지로 사망하셨어요. 그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가실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꼭 좋은 대학에 가서 할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에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며 아버지는 뭐가 바쁜지 장례식장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외출을 하더니 장례식이 끝나고 저에게 100만 원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 돈 가지고 알아서 살아. 너랑 나랑 이제 아무 인연도 없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본인 자식을 그렇게 휴지 조각 버리듯이 내버렸을 수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와 살던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집이 싹 다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아니 그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며 할머니와 제가 살던 집과 할머니가 남긴 재산을 모두 다 정리한 것이었어요. 제 옷까지 몇 개만 남아있던 그 싸늘한 빈집에서 저는 몇 날 며칠을 할머니가 그리워서 눈물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집을 산 새로운 집주인이 저를 내쫓았어요. 얘, 너 왜 그러고 있어? 여기 우리 집이야. 당장 나가. 길바닥에 나앉은 저는 학교에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어요.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봐야 부담을 느낄 거라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을 손에 쥐고 아무 연고지도 없는 도시로 가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어요. 배가 고프면 슈퍼에서 라면 한 봉지를 사서 사흘에 걸쳐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역이나 들어가서 노숙자들 옆에서 쭈그려서 잠을 잤습니다. 당시에 저는 할머니를 따라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삶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출을 하고 나와서 어울려 지내며 나쁜 짓을 하는 비행 청소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할 때도 있었어요. 야, 너 우리 패밀리 들어올래? 우리 집도 있어. 너도 와서 같이 살자. 됐어, 그냥 가라. 이 새끼 개뿔도 없는 게 뭐 이렇게 자존심만 세? 야, 우리 돈도 많아.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네. 어디 가서 술 취한 사람들 퍽치기 하거나 애들 코 묻은 돈 삥 뜯어서 사는 주제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통증을 느끼고 몸을 동그랗게 말고 쓰러졌습니다. 저와 대화하던 놈이 순식간에 주먹으로 제 배 쪽을 가격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있던 놈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저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서 싸울 의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때려라, 죽여라. 나도 이 세상 미련 없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제 기세를 보고 오히려 놀란 놈들이 욕을 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진짜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 아, 얘들아, 그냥 가자. 그 애들이 간 후에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웬 노숙자 아저씨가 저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정신이 들어? 괜찮아? 너 얼굴이 다 피범벅이야. 정신을 차리자 온몸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얼굴도 따갑고 부은 게 느껴졌습니다.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너 딱 보니까 곱비리 같은데 어쩌다 이러고 사냐? 저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말했어요. 너는 앞날이 창창한데 어디 가서 일이라도 구해서 돈 벌고 살 생각을 해. 나야 이제 다 죽어가는 몸이고 가능성이 없지만 너같이 총명한 애가 왜 이러고 사냐? 어? 총명이요? 눈빛만 보면 알지.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겠냐. 그래도 이렇게 산 목숨 막 굴리면 안 된다. 아저씨가 그렇게 살아봐서 하는 소리야. 저는 낯선 노숙자 아저씨의 말이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가슴속에 품고 있던 100만원 중에 10만원을 아저씨에게 주고 나서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조명 아래에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가 편하게 잠을 자고 싶은 욕구를 느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인 고시원에 들어가서 3달치 돈을 지불하고 제 몸 하나 겨우 뽑고 잘 수 있는 협소한 공간에 누워서 죽은 듯이 잠을 잤습니다. 몇 시간을 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10시간 이상은 잤을 겁니다. 일어나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입은 다 터져 있고 잔뜩 부은 눈에 피가 굳은 채로 얼굴 여기저기에 묻어서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대충 세수를 하고 나와 공용 주방에 가서 밥통에 밥만 퍼서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살자. 어떻게든 살아보자. 죽는 건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살아보자. 혼자서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리고 고시원 밖으로 나가서 걷다가 신장 개업한 식당이 보여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여기 일할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청소든 뭐든 열심히 할게요. 제 말에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전단지 알바라도 할래? 우리 식당의 직원은 다 뽑았고 식당 홍보 전단지 좀 돌려야 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아마 제가 고등학생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싼 값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머니가 준 가방에 전단지를 가득 담고 번화한 길에 서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었어요. 대부분 받지 않거나 받자마자 보란듯이 제 앞에서 구겨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전단지를 돌렸어요. 신정기업 식당입니다. 맛있어요. 놀러오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멘트까지 치며 열심히 전단지를 돌렸어요. 길에 서서 일을 하니 머릿속에 잡생각도 다 휘발되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하루 일당은 단돈 10,000원이었습니다. 한 장당 10원이었고 저는 그날 1000장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장님이 만족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맨날 일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가는데 1000장까지 돌리는 애는 처음 봤네. 그것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일도 나올래? 2주 정도만 일해라. 네, 내일도 올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10,000원을 소중하게 들고 서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치기 위해서 문제집을 구입했어요. 이미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성적만으로
고등 검정고시 시험을 패스하고도 남았지만 어쩐지 문제집을 풀고 싶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룡 밥통에 밥과 먹을 고추참치 하나를 큰맘 먹고 사서 가지고 가서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웠어요. 방에 가서 열심히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오랜만에 조용한 고시원에서 문제집을 푸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에게는 쉽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문제집을 단숨에 다 풀고 나서 고시원에 공용 컴퓨터가 있어서 그걸로 검정고시 시험 날짜를 검색해보고 시험을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삶을 다시 꾸려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고시원비를 못 내게 되면 다시 길에 나가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당장의 목표가 생긴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열심히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마지막 날이었어요. 11월 말쯤이었고 겨울의 추운 날씨에 접어들던 시기였습니다. 전단지를 다 돌리고 저녁 8시쯤 된 시간에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어요. 겨울인데도 외투 하나 걸치지 않은 할머니가 걸어왔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행색이 심상치 않아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신호가 바뀌지 않고 차가 오고 가는 횡단보도를 서슴없이 건너려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마침 차가 쌩안이 지나가고 있어서 깜짝 놀란 제가 할머니의 팔을 붙들고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지금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에 건너셔야죠. 조금 있다가 저랑 같이 건너세요. 제 말에 텅 빈 눈을 한 할머니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제 팔을 붙잡고 쓰다듬다가 이내 저를 끌어안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할머니의 얼음장 같은 손이 연신 제 볼을 쓰다듬고 팔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일단 할머니에게 제 외투를 벗어서 입혀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전라북도 전주에 살잖아. 여기 전주 아니야? 우리 손주 얼른 집에 가자. 에? 그곳은 전주 안에 한참 떨어진 서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했고 우선 저에게 말을 건 낯선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경찰 지구대로 찾아갔어요. 가는 내내 할머니는 저를 손주로 착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정한이 할미가 보고 싶었어. 밥은 먹었어? 할머니가 잡채해줄까?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해주셨던 잡채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할머니 음식 중에 가장 좋아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어 우리 손주? 할머니, 이따가 잡채 꼭 해주세요. 저 잡채 먹고 싶어요. 그래, 할미가 해줄게. 고기도 넣고 당근도 넣고 버섯도 넣고 맛있게 해줄게. 걱정 말어. 저는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지구대에 도착했고 할머니의 지문을 검사해본 결과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환자였어요.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경찰이 바로 가족에게 연락을 했고 얼마 후에 가족분들이 지구대로 오셔서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온 거야? 이틀 동안 혼자서 어딜 다닌 거냐고. 아저씨 왜 그래요? 왜 울고 그래? 나 우리 손주랑 집에 갈 거야. 여기 전주 맞지? 그 말에 아저씨와 함께 온 아주머니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전주 아니에요. 여기 서울이에요. 어머님 전주 가고 싶으세요? 여기가 전주가 아니야?
그럼 어디야? 할머니의 말에 가족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가려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할머니가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손주 정한이 가긴 어딜 가. 할머니가 잡채해주기로 했잖아. 할머니는 제 팔을 붙들고 놔줄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학생이 우리 어머님 여기까지 모셔다 드린 거예요? 네.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려고 하셔서 제가 손주인 줄 아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아들이 6년 전에 사고로 죽었는데 딱 학생 때 나이였거든. 어머님이 우리 정한인 줄 아시나 봐.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같이 가서 밥이라도 먹고 가요. 어머님이 잡채해주기로 하셨나 보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볼게요. 저는 사실 할머니가 해주시는 잡채가 먹고 싶기는 했지만 그 집에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할머니 손을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놔주지 않겠다는 듯이 제 팔을 꽉 잡은 할머니를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같이 가. 우리 엄마가 학생 데리고 안 가면 집에 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네. 부탁해. 같이 좀 가줘. 응? 정한아, 같이 가자. 할머니랑 같이 가자. 하는 수 없이 저는 할머니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들과 함께 어느 아파트로 갔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그렇게 큰 곳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족들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저에게 잡채를 해주기 위해 부엌으로 가셨어요.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웬일로 요리를 하시려고 하지? 정말 정한인 줄 아시나 봐. 그리고 아저씨께서 저에게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주셨어요. 학생, 정말 너무 고마워. 우리 어머님이 지금 치매를 앓으신 지 오래되어서 새벽에 나가신 모양이야. 이틀 내내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신지 찾느라 애먹었는데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뭐. 근데 학생, 부모님이 이 시간까지 안 들어가면 찾으시는 거 아닌가? 내가 연락드려서 사정 설명해 드릴게. 연락처 좀 줘봐.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두 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어요. 겨우 진정이 든 제가 뭐에 홀린 듯이 그동안의 제 삶에 대해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내내 안타까워하시고 저 대신 분노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많다지만 아니 어떻게 자식 새끼를 그렇게. 아이고 미안해 학생.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산 지 오래예요. 그러면 지금은 고시원에 있는 거야? 네, 고시원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 보려고요. 언제까지 고시원에 살려고? 우선 3개월로 끊어놨는데. 저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했고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신 두 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래? 어머니도 학생이 죽은 손주 정한이인 줄 아시고 사실 정한이 그렇게 갑자기 가고 나서 어머니가 치매를 앓기 시작하셨거든. 그리고 학생 고시원 나가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리 집에 방 많아. 편하게 여기서 지내. 그렇게 해. 네? 아니에요. 죄송해서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저는 속으로는 그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처음 본 분들이고 대화도 많이 나눈 건 아니었지만
그분들이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부엌에 계시던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손주, 할미가 잡채 다 했어. 얼른 와서 먹어. 네, 할머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들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 후에 소중하게 잡채를 한 젓가락을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해주신 잡채의 맛과는 달랐지만 그 잡채도 감격스러울 만큼 정말 맛있었어요. 어때? 맛있어? 할머니의 물음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역시 할머니. 제 말에 할머니가 기분 좋게 소리를 내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같이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아주머니는 밥과 국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정말 따뜻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소중한 음식들을 열심히 먹어 치웠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더군요. 그곳에서 잠을 자는 건 정말 민폐라는 생각에 제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 잘 먹었습니다. 저 이제 정말 가볼게요. 그러자 다시 할머니가 제 팔을 붙으셨어요. 정환아, 어디를 자꾸 가려고 그래? 너 저번에도 학교 간다고 나갔다가 안 들어왔잖아.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가지마. 할머니가 내일도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주머니 아저씨도 저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깨끗한 옷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정환이가 살아생전에 사놓고 한 번도 입지 못한 잠옷인데, 다 버렸는데 이것만 아직 못 버리고 있었어. 이렇게 제 짝을 찾게 되네. 아주머니가 건네주신 잠옷을 소중하게 받아들었어요. 낯선 집이라서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옷을 갈아입은 후 푹신하고 좋은 침대에 누워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졌는지 눈을 뜨니 오전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아저씨는 출근을 하셨고 아주머니와 할머니가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손주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얘는 왜 지 아들한테 존댓말을 해?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아주머니가 다시 말을 고쳐서 하셨어요. 일어났어? 배고프지? 밥 먹자. 배고프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그 집에서 머물다 보니 한 달이 넘게 저는 그 집 할머니의 손주 행세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의 간곡한 부탁이 있기도 했고 저도 고시원으로 돌아갈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잠시 고시원에 갔다가도 그분들이 계신 따뜻한 가정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집에 가면 남의 집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친구네 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눈치를 보던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지내며 검정고시도 패스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저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너 대학 가고 싶지 않니? 사실 가고 싶어요. 근데 제 사정상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있는데 넌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저씨, 너 대학 보내고도 남을 정도로 능력되는 사람이야. 혹시 꿈은 있니? 하고 싶은 일 같은 거. 저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꿈은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효도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저 꿈이 생겼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잘 됐구나. 그럼 수능 보자. 앞으로 아무 걱정 하지 말고. 저는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 아저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열심히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이듬해 명문대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합격 소식에 기뻐할 새도 없이 치매였던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기력 없이 누워만 계셨어요. 그래도 저와 눈이 마주치시면 슬며시 미소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입원을 하고 계시다가 결국 조용히 잠이 드신 것처럼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오래된 인연은 아니었지만 저는 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만큼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저와 아저씨, 아주머니를 연결해 주었던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저는 이제 정말 제 앞가림을 제가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진수야, 우리가 너 입양하면 안 될까? 너희 아버지는 너랑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고 욕심인 줄 아는데 우리가 진수한테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 법적인 가족이 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싶겠지만 그래도 그게 다르잖니?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저를 이토록 사랑해주고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 진정한 제 가족이 생긴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고개만 끄덕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아니, 엄마, 아빠, 제가 아들이 되어도 될까요? 그럼 우리 아들. 저희 셋은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 피보다 진한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입양 과정에서 저희 친부가 저를 부양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키우면서 학대만 한 것에 대한 확인이 되어서 저는 어렵지 않게 그분들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세상에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지붕 없는 하늘 아래 저 혼자 뚝 떨어져서 황량한 삶을 살게 될 줄 알았던 저에게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내려쳐도 든든히 지켜줄 가족이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해서 대학 생활을 하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본과대학 과정까지 다 마치고 자격시험들도 하나같이 좋은 성적으로 패스를 한 후에 신경과로 제 진로를 정하고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소아과 의사인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생긴 이후로 저에게는 좋은 일만 펼쳐졌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에게 유전자를 나눠준 친부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운명의 장난 같죠? 그날은 일을 하다가 병원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 진수 맞지? 내 아들 진수야.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이 거무죽죽한 친부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딱 보니 암 환자인 것 같더라고요. 병원복을 입은 채로 밖에서 저를 발견하고 식당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저 아저씨 아들 아니에요. 저 따로 부모님 계세요. 너 진수 맞잖아. 이 근처에서 이래? 나 너 찾고 있었어. 나 가남이야. 너 나 간이식 좀 해주면 안 되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에게 유전자를 나눠준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간을 공유해달라니요. 아저씨, 양심이 있으세요? 어떻게 저를 보자마자 그런 소리가 먼저 나와요?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아저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내가 철이 없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저는 아저씨한테 아무것도 해드릴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소름 끼치게 계속 제 뒤를 졸졸 쫓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경과에 들어가서 가운을 입자 기함을 했습니다. 진수야, 너 의사가 됐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줬어? 아유, 고맙네, 고마워. 아저씨, 제발 그냥 가세요. 에? 너는 핏줄이 끌리지도 않니? 낙하난 말기야. 불쌍하지도 않아? 아저씨,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어요. 아저씨,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어요. 에? 아저씨야말로 생떼 같은 자식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가셨잖아요. 당장 제 진료실에서 나가세요. 결국 병원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 나갈 때까지 지독하게 제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 차트를 들여다보았어요. 그 사람의 암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속으로 걱정이 되기도 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몸 상태는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간 전부에 종양이 번졌고 다른 곳까지 전이가 됐더라고요. 간이식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친부는 재혼을 해서 아들까지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를 보자마자 간을 떼달라고 야단을 친 걸 떠올리니 정말 인간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인간에게 저는 어떤 존재였을까? 아직도 의문입니다. 결국 그 인간은 1년 후에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숨을 거뒀어요. 저는 장례식장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독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부자의 관계도 아니었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여전히 신경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과 특성상 치매 전 단계나 이미 치매가 진행된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주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진심을 다해서 진료를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의사로서 냉정해야 하지만 가끔씩 돌아가신 친할머니와 저에게 두 번째 삶을 살게 해주신 할머니가 떠오를 때면 가슴이 찡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모님이 되어주신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에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취미생활을 하시며 노후를 즐기고 계세요. 제 아이들이 지금 10살, 7살이거든요. 데리고 가면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유,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어머니의 말에 제가 선수를 쳐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잡채 해주시면 안 돼요? 오랜만에 잡채 먹고 싶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잡채 귀신이라니까. 난 손주들 먹을 거만 해주려고 하는데. 아이, 엄마, 섭섭해요. 이제 할머니 다 됐네. 우리 엄마, 아들보다 손주 먼저야? 어허, 진짜 안 되겠네. 잡채 안 해주련다. 아, 엄마, 좀 해줘요. 제가 그렇게 앙탈을 부리니 옆에 있던 제 와이프가 본인이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친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어찌 보면 2번 죽을 뻔했던 제가 3번째의 삶을 살고 있으니 제 삶을 소중히 가꾸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친부가 저를 버렸을 때 저를 맡아서 키워주신 친할머니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갈 곳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며 그날 그 횡단보도에서 저를 손주로 착각한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삶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숨쉬고 있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지금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저에게 새 삶을 살게 해준 2 할머니는 여전히 제 가슴속에서 살아계세요. 2분이 하늘나라에서 친구처럼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선의를 가지고 대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산증인이고요. 여러분도 힘든 세상에서 이웃과 가정에 최선을 다해서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